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남북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에서 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평균 2차례씩 총 16번의 이산가족들이 만났지만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2차례밖에 없었고 2010년 11월 이후에는 중단이 됐었죠. 이번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3년여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만큼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월 6일 목요일 정치 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활동하기가 무난하겠지만은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밤부터 눈이 오겠네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철원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아서 서울과 광주 3도, 부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일요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신속한 뉴스, 정확한 분석,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는 국민TV 라디오의 모든 콘텐츠를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발언을 담은 인터뷰 녹취,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현장 리포트,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칼럼, 국민TV 뉴스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이슈의 출발점, 국민TV 뉴스. 지금 접속하세요.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만듭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9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자동차에 대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와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민주당 한명숙, 김상희, 남윤인순 의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의 소목님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란님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팀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속 상관인 가해자로부터 1년간 상습적인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회사를 그만두려 하였습니다. 성희롱 사실을 고지받은 담당 임원은 성희롱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만둬야 한다면 사직을 보류하자며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며칠 새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만남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무고한 사람은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건 보고 이후 2달 만에 정직 2주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직 중용이사, 인사팀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중에 드러난 증인 및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말을 따르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징계를 내려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김 씨와 도와준 동료 정 씨는 2달째 대기 발령 중입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의해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3년 상담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 건수의 56.35%로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례는 총 79건을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에 35.59%에 달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조력자를 포함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 조치가 집약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당장 피해자와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 같은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르노 삼성 자동차를 주시할 것이며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와 동료 직원을 지지하고 뿌리 깊은 성차별, 성폭력이 사라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북 간 대화 국면과 통일론이 주 의제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이 문제부터 짚어보죠. 네. 먼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뭘로 봐야 할까요? 북한은 그동안 진정성을 의심받았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는 것일 테고요. 네. 작년에 상봉 날짜를 불과 나흘 앞두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려서 그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컸을 겁니다. 그때 비난이 컸죠. 또 우리 측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했었고 그 전에는 식량이나 비료를 좀 지원해달라. 그거 안 해주면은 이산가족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 연계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연계 조건이 없었다는 게 특이합니다. 일단 북한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 남북관계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첫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북한식 용어겠죠. 북남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무려 3번이나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에는 이번 음력설,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죠. 구정설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의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자. 그리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이런 것들을 뼈대로 한 중대 제안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은 다 대화 국면으로 가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훑어보자면 김일성 주석, 북한의 건국후 첫 번째 지도자인데 김일성 주석은 국가 건설과 주체 사상을 정립하는 데 애를 썼고 두 번째 지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은 핵 개발 등 군사 부문에 전력했다면 3대째인 김정은 제1비서는 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놔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부쩍 대화 모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측도 북의 입장을 고려한 게 있을까요? 네, 어느 한쪽만 대화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요. 일단 남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금 이달 말부터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과는 달리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B2 그리고 B-52 폭격기를 제외한 것도 북한의 자세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두 폭격기들은 많은 양의 핵폭탄을 싣고 북한을 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바로 출격해서 말이죠. 네. 북한이 대단히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측에 미국으로부터 핵 무력 수단을 들여놓지 말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첫 단추 또는 금강산 관광이 지금 5년째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할지는 일단은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 논의가 곧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대화 국면의 주도권을 쥐므로써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즉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북한의 일종의 사인 또는 신호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정당 대표 연설을 보니까 여야가 일제히 통일을 신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점은 뭘까요?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죠. 신뢰 프로세스 구현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도 창출해보자. 그리고 아울러 복지를 높이자. 이렇게 한반도와 한민족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통일 전략을 마련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통일 대박론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흡수 통일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흡수 통일은 우리가 주가 돼서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흡수해버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는 일관된 화해 협력과 관계 개선의 노력 그런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 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는 여, 야, 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 통합적 통일 정책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는데 기본 자세는 좀 다른 게 확실히 드러나죠. 네. 통일이나 남북 대화가 이슈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의를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화 테이블이 마련이 됐으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의 기조였던 경제 제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남북 관계 동결의 상징인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남북 관계 주 현안들을 대화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를 차지할 겁니다. 네. 여야 모두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양측이 늘 해온 말이고 새로울 것도 없고 또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안철수 신당의 통일에 대한 입장도 궁금한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은 없어서 네.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지난해 안철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예비 후보였죠. 물론 네. 사퇴했지만 그때 내놓은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베리아 철도 연결해서 유라시아 구상을 펼쳐보자.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한반도 되어보자. 이렇게 한반도의 통일 이후의 경제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요. 또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말해온 겁니다. 그닥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통일론이 나올 때마다 북한 급변 사태 시나리오가 회자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근데 이게 믿을 만한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을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 어느 게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기준이나 잣대가 분명한 건 아닌데 말이죠. 네. 그동안 몇 번의 남북관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 돌았던 거 아마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테면 통일이 되고 나면 수도권에만 북측에서 인구가 최소한 1,000만 명을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수도권에 한 2천만 명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1,000만 명이 오면 전체 한반도 인구 8천만 명 중에 무려 3천여만 명이 몰린다는 건데 이건 대단한 문제죠. 또는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이 최소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10조 원쯤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통일이 되면 막 큰 문제가 많을 것 같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과학적 추정치라기보다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주먹구구식인 추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걸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른바 급변 사태라는 것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인데 네. 이런 사고방식은 그리고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대화 국면 단계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니까 이려올 것이 사실상 없는 것이죠.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서독은 동독의 급변 사태, 군사적 대응 이런 것은 아예 논의를 한 바가 없고요. 네. 동질성 회복이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그리고 대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와 남북한과 동서독이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이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2월 국회 중에 처리하자며 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좀 신중한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접적으로 먼저 개선한 뒤에 지원하자. 그런 이제 그게 북한 인권법의 주요 골자고요.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기구나 북한 농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자. 뭐 이런 것이 지금 핵심인데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법 또는 북한 민생 인권법. 그래서 2월 중에 하자는 건데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부터 채택해왔던 햇볕 정책을 약간 발전 변형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빅매치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상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빅매치라고 하는 것은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당 내에서 예선에서 한번 붙는 거죠. 물론 뭐 이해운 전 최고위원도 물론 당연히 참여하겠습니다만 거물들을 당내 예선에서 붙여가지고 일거의 전국적 관심을 끌자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긴 사람 당연히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을 받겠죠. 이른바 컨벤션 효과 톡톡히 누려보자는 건데 빠르면 오늘 김황식 전 총리가 황우여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나고 나면 어떻게든 입장을 표명하겠답니다.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가 정몽준 7선 의원하고 당내 경선을 치르려면 현재 당내 구조상 그리고 정치인으로는 초년생 아니겠어요? 김 전 네. 총리는? 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이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친박계 쪽에서 암암리에라도 확실히 밀어준다는 언질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충분히 나옵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어저께 이미 황우여 대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당의 요구를 무겁게 듣겠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잘하고 계시지만 내 방식으로도 복지 정책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 혼미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앵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몽준, 김황식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뭐 이해운 그 당내 경선이 치러지고 거기 승자가 박원순 시장하고 붙게 된다면 그리고 안철수 당에서도 누군가를 내세운다면 지금은 박원순 시장이 누구와 붙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오고는 있지만 재선 가능성 낙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번 박원순 대 나경원 대결 시에는 박원순 53, 나경원 46%, 그래서 약 7%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요. 김황식 전 총리나 정몽준 의원이 다 간단치 않은 인물인데다가 안철수 당에서 후보를 내서 그 후보가 최소한 5, 6%, 한 7, 8% 정도만 얻는다고 해도 이건 대단한 박빙 국면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범야권 진영에서는 빅딜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후보 단위라고 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서울에는 민주당이나 안철수 쪽에서 누가 후보를 안 내고 근데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안철수 당 쪽에서 서울에는 후보 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부산이나 어디 뭐 중요한 다른 도시에서는 안철수 당에서 내라. 그럼 우리 민주당이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무공천 협력하자는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해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해임시키는 것은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네.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참 진퇴양난일 거고 속이 많이 상하실 겁니다. 지금 여수 앞바다에 기름 새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기름 유출 사고의 1차 피해자는 정유사고 2차 피해자가 어민이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네. 이게 일국의 장관, 그것도 어민 보호가 주 임무 중 하나인 해수부 장관이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악취 현장에 가서 코를 감싸주고는 뭐 독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호된 질타도 받았고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에게조차 어이 장관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오 이렇게 호통도 들었잖아요. 네. 아무튼 이 양반은 참 사고를 많이 칩니다. 장관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이 취임 이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날이 지날수록 이런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임명권자가 이런 말 듣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 성북구 의회 의원들이 사치성 외유를 갔다면서요? 예, 주민들에게 호되게 혼났어요. 네.
서울시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성북구 의회 의원들에게 1,400만 원을 환수하라, 즉 시쳇말로 토해내라고 정식 통보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성북구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내역과 적합성 여부를 밝혀달라고 청구한 주민 감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방의원이 부적절하게 쓴 출장비에 대해서 환수해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00년 주민 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네. 성북구 의회 의원들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2년간 무려 5번이나 북유럽, 몽골, 동유럽, 터키 이런 데 방문했다네요. 네. 그런데 개인 돈으로 해야 할 비상약이나 뭐 술 마실 때 안주, 간식비 이런 것까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로 사용했답니다. 아이고. 이 말이 됩니까? 술 안주를 나라 세금으로 먹고 말이죠. 네. 심지어 터키에 갔을 때는 의원들끼리 내가 좀 더 좋은 방을 써야겠다. 거기서 네.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대낮에 이스탄불 시내에서 몸싸움까지 벌였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 걸러내야 할 선거가 오는 6월 4일 날 열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